안녕하십니까. 자유 대한민국 이야기 13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릴 저는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황승현입니다. 오늘은 신화와 선동에서 과학과 이성의 시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신화와 선동, 과학과 이성 이런 단어를 동원해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인식의 후진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뿐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과학적 사고와 인식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얼마나 무모하고 수준 낮은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수준에서 도대체 어떻게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과학보다는 신화에 의존하고 이성보다는 선동에 휩쓸려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 초 방학을 이용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모든 신문에 홀로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 항해해서 돌아오는 한 젊은 영국 여성의 모습이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되었습니다. TV 방송에서는 온종일 이 여성 모험가에 대한 이야기와 시민들의 환호가 보도되었습니다. 28세인 영국 여성 엘렌 맥아더는 2005년 2월 8일 사진에서 보는 이 23m 길이의 트리말한 요트 B&Q호를 타고 영국 코널의 폴마우스 항구를 출발하여 이 항해 궤적 사진과 같이 대서양과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을 횡단하는 5660km를 71일 14시간 18분 만에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논스톱 무보급 단독 세계 일주 항해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엘렌 맥아더가 폴마우스 항구로 돌아올 때 수백 척의 요트들과 군함과 헬기가 마중을 나가 B&Q호를 에워싸고 함께 입항하며 환영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환영 나온 인파들의 모습입니다. 영국 여왕은 영국인의 도전 정신을 세계에 보여주었고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축하하고 귀향한 그녀에게 여성에게 주는 대임 자규를 수여하였습니다. 또 항해에서 돌아온 딸을 맞아주는 교사 출신의 부모의 모습에 딸보다 더 훌륭한 부모의 용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엘렌 맥아더는 4살 때 고모 집에서 고모 소유의 보트를 처음으로 타본 이후 보트에 올랐을 때의 그 자유의 느낌을 잊지 못해 항해의 꿈을 갖게 되었다 합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 수년 동안 용돈을 모아서 작은 딩기 요트를 구입하여 처음으로 요트를 익힌 후에 17세 때는 항해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18세 때 단독으로 영국을 한 바퀴 도는 항해에 성공하고 21세에는 단독으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하였답니다. 24세 때에는 최연소이자 여성으로 최초로 무정박 세계 일주 항해를 마친 기록도 세웁니다. 이로부터 4년 후 세계 일주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엘렌은 어릴 때부터 어떤 물건이든 다 그 위에 배를 그려놓을 정도로 배와 항해에 관심이 많았고 10살 때부터 항해에 관한 모든 책과 잡지를 읽었고 보트와 보트의 부속품들을 설계하고 연구했답니다. 최단시간 세계 일주 항해 신기록을 세우는 그 항해에서 육지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태평양 바다를 지날 때 폭풍을 만나서 며칠 동안 시속 148km의 바람과 12에서 15m의 파도를 맞서서 항해하며 어떤 날은 12시간 동안 몸무게의 3배나 되는 돛을 8번이나 교체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항해를 계속하면서 71일 항해 도중 한 번에 20분 이상을 잠을 잔 적이 없다 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폭풍을 이겨내고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폭풍 덕분에 자신의 예상보다 빠른 기록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외로움과 피곤을 잊을 수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요트로 지구 한 바퀴를 가장 빨리 항해한 기록을 세웁니다. 제가 영국에서 귀국한 지 불과 며칠 후 B&Q호의 감동적인 사진이 머릿속에서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 우리나라 한 신문에서 조난사고 소식을 보았습니다. 러시아 포시에크 항구에서 출발해 일본 니가타까지 가려던 뗏목 발해호가 출발 즉시 조난당해서 표류하다 통신이 끊어진 후에 우리나라 해경이 수색을 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결국 해경은 북한 영역에 들어간 뗏목을 3일 만에 발견하고 탐사대 4명을 모두 구조하였습니다. 이 탐사대는 고대국가 발해의 무역 항로 복원을 위한 제2차 학술 탐사대였습니다. 당시 탐사대는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뗏목을 덮친 파도에 식량과 통신기기 일부를 잃고 대원 4명이 서로 몸을 비비며 추위와 싸우고 견디다가 출발 3일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탐사대장은 당시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바람과 파도 때문에 돛을 펴지도 못한 채 출발했고 바로 배멀미와 구토에 시달렸고 뗏목 선실 바닥이 부서져 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구조를 요청하다가 전화기가 물에 잠겨 통신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표류한 지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며 의식이 가물가물해졌을 때 화물선이 나타나서 구조했습니다. 탐사대원들은 항해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발해호에는 GPS나 위성전화, 자체 발전기 등을 보유했다고 하나 파도가 덮치자 바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통신이 두절되자 우리나라 해경은 북한의 영공 비행 허가를 얻어서 북한 영공에 초계기를 띄우고 경비정을 급파하여 탐사대를 구조하였습니다. 구조된 후 탐사대장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모두 다 동상에 걸려 절룩거리는 다리를 끌고 해단식을 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했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 3차 발해 뗏목 탐사에는 북한 청년들과 함께 북한 청진항에서 출발하여 남해안, 서해안을 거치는 계획을 밝혔다. 어느 신문이 후에 발해 뗏목 탐사대 대장의 기록을 일부 실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전 8시 40분 탐해호와 분리됐다. 파고는 3, 4m로 높다. 러시아 측이 일기가 나쁘다고 했다. 그러나 떠나기로 했다. 러시아 항구에 더 이상 잡혀 있을 수가 없었다. 몇 해를 두고 기다려온 출항인데 더 머뭇거릴 수는 없다. 태풍이 와도 가야 할 판이다. 대원들에게 추록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뗏목을 옮겨 타는 순간 겁이 덜컥 났다. 다들 출렁대는 뗏목에 옮겨 타니 옷이 다 젖고 장화 속엔 물이 그득했다. 견인선인 탐해호와 작별의 인사를 나눴다. 바람과 파도 때문에 돛을 펼 수가 없어 돛을 묶어두고 선실로 뛰어들었다. 모두 침낭 속에 들어가 출발을 자축했다. 뗏목은 점점 더 요동이 심해졌다. 키높이에 달하는 창문으로 파도가 보였다 사라졌다 했다. 멀미가 시작됐다. 농담을 하다 토했다. 위성전화로 해양경찰에 탐사 시작을 보고했다. 12시쯤 해경이 확인 전화를 했다. 우리는 좌표를 불러주고 날씨가 안 좋다고 했다. 파도 때문에 대원 넷이 누운 채로 이쪽 저쪽으로 굴러다녔다. 멀미는 복통과 함께 왔다. 3시나 4시쯤 배가 아파 똥을 누려고 했는데 밖엔 나갈 수가 없었다. 마치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실어놓은 냄비가 있길래 거기에 실내를 했다. 멍하니 누워있는데 갑자기 뿌직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튀어올랐다. 대원들은 서로 동그랗게 뜬 눈으로 마주봤다. 말이 안 나왔다. 그 뒤 다시 두 번째 굉문과 함께 대원들이 다 한 구석으로 쓸려 내려갔다.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에 대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때리라고 했다. 선실 아래
창고 바닥이 붕괴되며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파도가 칠 때마다 펌프질 하듯 뗏목이 갈라진 틈으로 바닷물이 뿜어져 나왔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다 동상에 걸려 절룩거리는 다리를 끌고 대원들이 다시 모였다. 해단식. 이번 발해 뗏목 탐사는 실패인가 성공인가를 얘기할 겨를도 없다.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이 어딘가. 다시 또 대원들에게 미안하다. 발해 뗏목 탐사대 추진위원회는 북한 청년들과 함께 내년쯤 북한 청진항에서 출발해 남해안 서해안을 거치는 제3차 발해 뗏목 탐사 계획을 밝혔다. 그 계획은 내가 가든 다른 사람이 가든 성공해야 한다.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무정박, 무보급, 단독, 세계 일주의 신기록을 세운 28세 여성 엘렌 메가더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24살 때 이미 여성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를 마쳤습니다. 18살 때는 단독으로 영국을 한 바퀴 도는 항해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나 발해 뗏목 탐사대원 중 항해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다시 뗏목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트나 요트를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은 절대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다 항해 초보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2005년 발해 뗏목 탐사대 2차가 있기 전에 1차 발해 뗏목 탐사대도 있었습니다. 1차 뗏목 탐사대는 1997년 12월 31일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8년 1월 24일 일본 근해에서 폭풍에 휘말려 대원 4명 모두가 숨지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탐사대는 발해 건국 1300년을 맞아 발해와 일본 간 해상 항로를 복원해 발해 100기를 증명해 보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발해 뗏목 탐사대라 이름 짓고 배의 이름을 발해 1300호로 불렀습니다. 이 뗏목을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 오키제도에 상륙하려고 계획을 했었답니다. 그러나 24일이나 항해한 후에 어느 날 뗏목이 뒤집혀 상륙하기 전에 탐사대 모두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참변을 당한 1차 탐사대 대장은 최후를 맞기 바로 전날 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한일어업협정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는데 그들의 속셈이 드러났다고 보여진다. 미래와 현재의 공존과 조화, 바다를 통한 인류의 평화 모색, 청년에게 꿈과 지혜를 주고 싶다. 탐험정신, 발해의 정신 이렇게 썼습니다. 해동성국 발해의 역사를 우리들 가슴속에 새기기 위해 떠났다고 했던 발해 탐사대 대원들의 탐사 정신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주 땅을 차지했던 발해가 고구려 후손이 세운 우리의 역사이고 일본과 교류를 통해 일본을 한 수 지도했다는 그런 민족적 자긍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적어도 항해에 관한 기본은 익히고 뗏목을 탔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선박을 갖추고 오랜 기간 바다에서 훈련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굳은 의지로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라는 탐사대의 무모하고 순진한 생각들이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미래도 평화도 꿈도 살아남아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진이 경상남도 통영에 있는 발해 1300호 탐사대 위령탑입니다. 2차 발해 탐사대장은 2005년 탐사 출발 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2가지 부탁을 했다 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회와 국가보안법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뗏목 탐사를 앞두고 한 인터뷰 내용으로 의외였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그들의 모험심에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한다면 별로 할 말 없는 뜬금없는 거창한 포부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안 통하는 사회에 대한 걱정보다는
뗏목이 파도에 견딜 수 있는지, 부서져 물이 들어오지 않을지,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 식사는 어떻게 하고 대소변은 어떻게 볼 건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이죠. 대원들은 미리 배를 타보고 멀미가 무엇인지 정도는 경험을 하고 파도와 추위에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는 경험해보고 뗏목을 탔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위험하고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젊은 영국 여성 혼자서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최단기간 신기록을 세우며 해냈다는 기사와 함께 뗏목을 만들어 타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확인하기 위해 떠났다가 죽거나 죽기 직전에 구출된 한국 사나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비교해 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크기가 얼마나 다른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집니다. 요트와 뗏목의 차이를 생각해 봅니다. 기계와 용기만으로 할 수 있다는 무모하고 유치한 생각의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뗏목과 요트, 이와 유사한 다른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창과 화승총과 기관총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화와 과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동과 이성에 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죽창과 얘기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죽창이 무엇일까요? 1894년 동학난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충청도 공주 인근의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 3,200명, 일본군 200명과 맞서서 죽창과 화승총을 들고 싸우던 2만여 명의 동학군 중 약 17,000명이 죽음을 맞았다 전해집니다. 당시 관군은 게틀링이라고 하는 기관총으로 무장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은 직접적인 접전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 합니다.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하는 용맹함의 결과는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처럼 흘렀다로 표현된 바로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게틀링이라는 기관총은 트랙터 등의 농업용 기계를 발명했던 미국의 의사 게틀링 박사가 1862년 남북전쟁 당시에 만들었는데, 게틀링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런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또 그 압도적인 화력에 놀라서 우려해서 전쟁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총신이 6개에서 8개까지 있어서 손잡이를 돌리면 총신이 돌아가면서 총알이 발사되는 그런 총으로서 당시에 회선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초기 모델은 분당 200발, 1866년에 미 육군의 정규 무기로 채택될 때 그때는 분당 600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엄청난 위력의 신형 무기였습니다. 당시에 이 기관총은 지금의 핵폭탄과 같은 전쟁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관군과 일본군은 무기의 성능도 잘 알았고 지형지물 활용도 잘했습니다. 동학군은 이전의 전투에서 관군의 게틀링 기관총을 노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어떤 성능을 가진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학군의 지도자들은 군사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학군들도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효율적인 작전이 없었습니다. 전술과 작전이라는 개념을 알았을까요?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이 기관총을 사용하면서 동학군의 엄청난 희생이 따랐습니다. 동학군들은 죽창과 굳은 날씨에는 무용지물이고 유효 사거리가 100m밖에 안 되는 화승총으로 무장했으니 관군과 일본군들의 야포와 사정거리 900m의 게틀링 기관총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진이 화승총인데 사정거리 100m, 분당 한 발이 발사됩니다. 서서 화약과 총알을 장전하는 전장총이라고 하는데 굳은 날씨에는 화약이 젖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투 당시에 진눈깨비가 내렸다 합니다. 반면에 게틀링 기관총은 사정거리 900m, 분당 600발이 발사됩니다. 이 사진은 죽창의 모습입니다. 동학군은 등에 노란 바탕에 붉은 글씨로 궁을이라는 부적을 붙였다 합니다. 궁을은 동학의 본질인 천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활궁, 새을, 그 을자, 화살이 새을자처럼 비껴 지나간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적을 등에 붙이고 혹은 그걸 태워서 죄를 먹었다 합니다. 이 부적을 붙이고 돌격과 동시에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그런 주문을 큰 소리로 합창했다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생을 믿어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동학군들은 게틀링 기관총에서 날아오는 실탄 앞에서 전봉준이 믿으라 한 절대 불사의 부적과 주문의 영험을 믿고 돌격 앞으로를 계속하였습니다. 화기를 갖추고 훈련된 관군과 죽창을 들고 총알을 피해간다는 부적의 기적을 믿는 농민들이 싸운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쟁이 기계와 저항 정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알에 맞서서 돌격하는 동학군의 이런 기계를 기리는 노래가 죽창가입니다. 이렇게 신화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선동하여 과학과 이성에 맞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죽창가를 부르자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에 당장 죽창을 들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불나방처럼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학운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화와 과학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관이 일본에 맞서서 죽창을 들자라는 선동을 했었습니다. 죽창을 들자 하면 우리가 맞서야 하는 게틀링 기관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맞지 않나요? 또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호기를 부리다가 IMF를 맞아서 나라를 거덜나게 했던 한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이러한 선동에 반응하여 죽창을 드는 심정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일본은 사죄하라며 촛불을 들고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인다며 자신의 일제 자동차를 망치로 부수는 장면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항하여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일본과 싸우자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을 볼 때 뗏목 탐사대가 생각납니다.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동학군 지도자들이 생각납니다. 죽창과 기관총의 차이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언제까지 나라를 끌고 갈 것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차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 알면서도 국민들을 희생시켜 그들이 얻으려는 것이 있다는 것일까요? 선동으로 국민들을 희생시켜 그들이 얻으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화와 선동,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의 특징입니다. 최근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 중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관리로 인하여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관련 소재를 국산화해야 한다고 하고, 왜 미리 대비하지 않았냐고 기업들을 질책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또 관련 업체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예외로 해주는 그런
특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지원하고 특혜를 주면 과연 대처가 가능할까요? 글로벌 산업 구조를 이해 못하는 순진한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의 필수적인 품목,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의 수출 관리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불화수소를 제외하면 다른 두 품목의 수입은 거의 변화가 없고 또 다른 품목들의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한다는데 불화수소 이외의 소재는 왜 수입이 늘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불화수소는 규제 전과 규제 후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좀 줄었는데 벨기에의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벨기에 회사가 일본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불화 폴리이미드는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약간 늘었습니다. 대통령은 불화 폴리이미드의 자체 기술을 확보하였고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소재의 대일 의존도가 2020년에 93.7%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일본산 전체 소재 부품의 수입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산 소재 부품의 비중이 이 표와 같이 3년 동안 17.3%에서 16%로 1.3% 줄었을 뿐입니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급소라고 했습니다. 반도체뿐 아닙니다. 세계 1위의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우리 경제 급소가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조선산업도 반도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기자재 없이 조선산업이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 영역에서 세계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소가 건조하는 선박들에 필수적으로 항해 통신 장비가 장착되는데 이어 60% 이상이 일본 제품들입니다. 이들 장비는 항해를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장비들이고 이 장비들은 국제해사기구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에서 아주 까다로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입니다. 항해통신 장비에는 레이더나 자동 조타장치, 국제해사위성장치, 또 선박 자동 인식장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선박은 출항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유럽 제품을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크게 비싸고 일본 제품 가격뿐 아니라 사용의 편리성이나 또 전 세계 AS망의 측면에서도 유럽 제품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항해통신 장비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이 장비들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장비들을 주문할 때 그 개별 장비들에 대해서 납품하는 선주사와 호선번호를 제시해야 되고 또 제품의 최종 종착지가 절대로 테러 지원국, 즉 북한이나 일본, 이란, 시리아, 수단 이런 나라들에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입업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북한에서 만든다고 하는 잠수함에도 당연히 이러한 항해통신 장비가 핵심 장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항해통신 장비들은 당연히 아주 높은 난이도로 관리가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소에서도 이런 모든 서류들을 제대로 갖추고 제출해야 장비들을 수입할 수 있고 또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사후 관리가 됩니다. 반도체 소재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입되고 장착되고 관리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간소화해 주던 반도체 관련 일부 핵심 소재의 수출을 앞으로는 정상적인 확인과 관리를 거쳐서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항해통신장비의 수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할 경우에 이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한다는 것이지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을 막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항해통신장비들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 소재들에 대해서도 이런 절차들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를 우리는 수출 규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일제 불매운동이 한참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비판한 사람들은 바로 친일파 혹은 토착 왜구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일제 속옷이나 맥주는 불매운동을 하면서 왜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혹은 불화 폴리이미드 혹은 항해통신장비는 왜 불매운동을 하지 않을까요? 상호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숫자놀이로 독립만세를 외치거나 그 길의 경제관을 갖게 된다면 과연 누가 더 손해를 볼까요? 조선산업에서도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갖춘 분야가 있고 일본이 비교 우위를 갖춘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의 설계 능력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품질이 좋은 조선용 후판을 생산해내며 후판들을 이어붙여서 선체를 만들고 엔진을 비롯한 각종 전기 장비와 레이더 등의 항해통신 장비를 설치하여 안전한 항해가 가능한 선박으로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엔지니어링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핵심 자재인 선박용 후판들의 좋은 품질은 일본의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으로 세워진 포스코의 경쟁력과 또 저렴하고 질 좋은 전기를 생산해내는 원전 때문이었습니다. 또 선박 건조의 경쟁력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밤새워 일하는 근로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값싼 전기도 부지런한 근로 문화도 사라져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에서 선두주자를 20년 이상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항해통신장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선박 건조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조선사업이 발전해 갑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각국이 서로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업들이 결정하고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글로벌 시장이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관료나 정치 지도자가 힘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면 죽창 들고 게틀링 기관총을 향해서 돌격명령을 내리는 동학군의 지도자와 같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신화로 과하게 맞서자는 것이죠. 값싸고 질 좋은 전기는 모든 산업의 경쟁력의 기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원전의 기술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전 사고를 소재로 만든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2016년 12월에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고 대선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감독과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본 후에 무대에 올라와서 인사를 하면서 원전이 밀집된 고리 지역에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원전 추가 건설을 막고 탈핵, 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낭만적 감상주의에서 시작된 탈원전이 결국 국정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종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그렇다면 이것은 영화 못지않게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진은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5.18 사건을 설명하면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얘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소재를 실제 사건에서 가져왔다 하더라도 영화는 상상력이 가미된 픽션입니다. 이것이 교과서에 실려서 실제 사건을 설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화와 역사를 구분 못하고 또 영화와 실제를 구분 못하고 뒤섞이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영화가 역사가 됩니다. 더 최근의 얘기 하나 덧붙입니다. 부산의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항 주변에는 고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주로 두 끝에서 60m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4km 범위 내에 수평 표면의 45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항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도 제한 범위 안에 뱃길이 있습니다. 부산에 신항이라고 있는데 그 신항으로 가는 그 뱃길이 바로 그 고도 제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가 다니거나 혹은 비행기가 다니거나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둘 다는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신공항을 반대하면 여든 야든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가서 가덕도를 방문하여 가슴이 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무도 가덕도 공항은 건드리면 안 되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3.8km 활주로 길이만큼 수백 미터 폭으로 40m 높이의 활주로를 건설하자는 안을 누가 제안했다 합니다. 흙을 채워 넣으려면 설계, 건설 기간, 비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7조 5천억의) 예산으로 공항을 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높이 40m의 활주로를 짓는다고 하면 예산이 30조 이상이 들고 기간도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지어진 공항이 관리가 가능할까요? 물화라고 해서 그렇게 매립해 놓으면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그 흙이 물화 없어지면서 그 집안이 가라앉아서 끊임없이 새롭게 토지를 채워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공항이 지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은 사라지고 선동만 난무합니다. 우리가 일본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망하는 줄 모두 다 알고 있는 마당에서 일제 불매 운동을 하는 꼴을 일본인들이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어린애들 같다고 할까요? 우리가 일본 소재 부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그 길을 하자는 유치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일 의병운동이나 국채보상운동 얘기도 나옵니다. 물산 장려운동으로 국난을 극복하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자고도 하였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생떼라고 하고 나쁜 말로는 자해공갈이라고도 합니다. 올림픽 보이콧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 유치한 선동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선동에 넘어간 순진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바다에서 한입 낙엽과 같은 뗏목을 타고 돛도 펼 줄 모르면서 바다를 향해 출발하는 무모한 기상으로는 파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28세의 영국의 여성 엘렌 메가더는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 10살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항해책을 다 읽고
어린 나이에 항해 견습생부터 시작해서 10수년 동안 항해를 배웠다고 합니다. 또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사이에 영국 일주, 대서양 일주, 단독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단독 무정박, 무보급, 최단기간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홀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항해를 할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계 일주에 타고 갈 개발된 요트 장비가 있습니까? 항해 무경험자가 뗏목을 타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합심해서 일본과 맞서자고 선동한 사람들이나 그 말에 흥분하여 자신의 차를 때려 부수는 쇼를 하는 사람들이나 유치하기는 50보 100보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에 관한 글로벌 시장의 규범과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 결국 기업들만 손해를 봅니다. 또 이를 반일 운동과 연결시킵니다. 징용에 관한 말이 안 되는 우리나라 재판부의 억지 판결로 인해서 포스코의 성공에 많은 지원을 해준 한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움직임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들 자꾸 갖다 붙이면서 문제가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언론들도 선동에 한몫을 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항일 운동만 하며 지내야 합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하고 실력을 키워야지 반일 감정으로 선동해서 국민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니 그 효과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 무너진 경제에 죽창을 든 국민들만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금치 전투의 수모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죽창가를 부르고 있어야 합니까? 신화와 과학을 구분하지 못하고 선동에 쉽게 넘어가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 이는 모든 분야에서 다 발견되는 일입니다. 이 신화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창 들고 가슴에 부적 붙이고 주문 외우면서 기관 총알이 빗발치는 우금치 고개로 걸음을 옮기다 죽어가는 그때의 그 동학 농민들과 지금의 우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선동에 이성으로 대하고 신화를 과학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즉 이성과 과학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발전은 지금이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신화를 바탕으로 선동이 난무합니다. 과학적 합리성은 찾기 힘듭니다. 선동의 구호들 속에서 이성은 마비되고 촛불을 듭니다. 무책임한 선동과 무한회동으로 우금치 전투의 수모를 또 겪을 것입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화와 선동의 시대에서 과학과 이성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뗏목과 요트의 차이를 아십니까? 화성총과 기관총의 차이를 아십니까?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